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CBS 캠페인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세대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해온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고 평화의 중요성 또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봤는데요. 오늘은 재작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의 메시지를 시민들이 노래를 통해 만들어가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평화합창단 단원분들 가운데 50대, 60대 우리 장년층을 대표해서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창단에서 맡고 있는 파트 또 역할 자기소개 직접 좀 해주세요. 예, 평화합창단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창근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저는 단장과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박규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알토 파트에 있는 박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단장 맡고 있는데요. 사실상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십니까? 네. 두 분은 베이스시고 한 분 알토시네요. 네. 두 분 베이스셔서 더 이렇게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하시는 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세 분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평화합창단이 재작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앞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만들어진 취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평화합창단은 지금 만들어진 지 2년째 되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노래로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동안 해오신 활동들도 좀 듣겠는데요. 혹은 어떤 분께서 역시 부단장님께서 네, 저희들이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합창단이다 보니까요. 3.1운동 관련한 기념행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통일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희도 평화의 목소리를 좀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성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 기념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저희도 좋은 경험을 쌓은 것 같습니다. 다 아마추어세요? 우리 전공자들도 계시긴 한데요. 대부분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창단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세요.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연령대, 직업 이런 성별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 30대도 좀 계시고요. 젊은 세대도 있고. 주로 40, 50대인데 60대도 저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좀 있고요. 네네. 그 구성원들이 이제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건설 노동자, 그러세요. 또 옆에 계시는 목사님처럼 종교인, 회사원 등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저희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원분들 가운데 장년층을 대표해서 한번 모셔봤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김창근 위원장님께서 60대십니다. 네, 올해 66인데 예. 즐겁게 아주 노래하고 있습니다. 60대시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저는 60대 초반이십니다. 우리 박희인 선생님은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입니다. 예.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의 우리 장년층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대표성 있게 세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세 분의 하시는 일을 조금 소개하면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먼저 우리 박규영 목사님 평화합창단에서 단장을 맡고 계신데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센터장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고 계신 다양한 일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역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통일 교육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남북 민간 교류 협력 단체 대전충남 계례하나 일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또 일들에 많이 헌신하고 계시네요. 우리 박희인 부단장님께서는 6.15 대전본부 집행위원장이시고 국민주권 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좀 지역에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죠. 어떤 일들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통일운동 단체에서 한 20여 년 정도 활동을 한 활동가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 분단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많은 남북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왕래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어야 했기에 그동안 이제 활동 과정 속에서 남북 화해와 어떤 통일 그리고 전쟁 반대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원이신 김창근 선생님, 네. 민주화 세대로 시대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속해 있으신 곳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 소속돼 있는 거는 대전 충청 5.18 그 동지회 그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아유,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 그 진보정당 운동을 지역에서 좀 해왔기 때문에 뭐 지역의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노동하고 빈민,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대 활동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5.18 동지회는 그 유족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80년 당시에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러세요? 공무원 신분으로 5.18 진상을 갖다가 전국에 알리다가 잡혀가가지고 한 몇 년 옥고로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러세요. 오늘은 세 분과 한국전쟁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지금부터는 그 순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6.25 한국전쟁 발발 꼭 7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70년이 사람으로 치면 고희의 나이가 지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요. 이 세 분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경험하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분이 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우리 김창근 위원장님께서. 저는 그 55년생으로 53년 7.27 그 전쟁 종전 이후에 2년 뒤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은 그 지독한 가난 같은 거, 배고픔 같은 거, 그런 기억들이 유년으로 기억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또 자라면서 철들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전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그 학살 같은 거, 전쟁의 참혹함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이 사회를 굉장히 그 남과 북을 대결시키고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 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유공자가 됐지만 그 80년 당시에 벌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5.18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이념의 대결 속에서 빚어진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이어져 온 이념 갈등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합니다. 다른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또 부모님이 해방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이고,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거는, 저희는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전쟁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낀 그런 세대인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이 있다 보니 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든 행복, 소중한 가족들,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정말 처참한 것이 아닌가. 감히 입에 오르는 것 자체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네네. 예.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지금의 우리 분단의 현실이나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긴장들이 물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규영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경험의 세대는 아니어서 딱히 뭐 한국 전쟁하면 떠오르는 건 책에서 본 거, 또 간접으로 경험 이렇게 얘기 듣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시대에 뭐 피난 가서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를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생을 다들 많이 했다. 남과 부 모두 고생을 했다. 고생했다. 예. 그건 민족 내분 전쟁 같은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모두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청년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이런 단호함도 좀 보여줬는데 우리 또 세 분이 생각하는 우리 세대에 이 전쟁이 미친 영향, 예를 들면 개개인에게 혹은 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세대에게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어떤 거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에 서로 그 대결 구도라든지 서로 뭐 원한이라든지 서로 그 남과 북이 가까워지지 않고 서로 원수처럼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 사회가 말하자면 같은 그 민족으로서 서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결을 통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평화보다는 대결 구도로 가면서 상호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산 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네. 또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만남을 갖지 못하고 네네. 또 죽어가고 있는 것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념의 심화라든지 서로 상호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어쩌면 아마도 우리 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그런 그 방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비록 전쟁에 관련된 일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 70년간 아마 그게 아마 우리 사회를 아직까지도 크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우리 밑바탕에 있는 가장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또 그렇습니다. 갈라져 있는 어떤 마음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되는 그런 걸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분단 트라우마가 더욱 깊어졌다. 또 민족이 더욱 분열이 공고해졌다 생각을 해봤고요. 사상의 그 부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어졌다. 더욱 그런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분단의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렇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기도 했고 사회가 또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공유되어지는 트라우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재적으로. 지금도 현재도 느끼잖아요. 네. 개성공단 관련돼서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족 내에서도 이제 그런 대화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뭐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죠. 우리 그 시대에 그 뭐 두 집 걸로 한 집, 세 집 걸로 한 집이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얘기하기 어려운 빨갱이라고 하는 연좌제에 그런 거에 걸려 있거나, 연좌제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결돼 있어서 그런 얘기가
금기시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얘기되어진 부분들이 아마 공유되어졌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말 못할 영향으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아하. 국가보안법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저희 연령대가 한참 사회생활 또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을 꾸려서 이제 가장이 되거나 이런 세대잖아요. 사회에 또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취업 일자리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출路를 찾지 못하고 늘 막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보면 앞서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전쟁이 낳은 어떤 사회 전반 분위기에서의 트라우마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단절, 남북이 연결이 돼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평화 경제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안에서 섬나라 아닌 섬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취업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와닿고 있는 또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좀 정말 이제 북방으로 뻗어나가서 자유롭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단절됨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역 대전은 특별히 우리 민간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많이 묻혀 계신 산내 곤령골이라든지 학살 피해자들이 수감되셨던 목동 대전형무소 등등 전쟁의 아픔과 뗄 수 없는 많은 기억을 간직한 그런 지역입니다. 세 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우리 박희인 위원장님은 어디세요? 저는 그 노근리 학살로 많이 알려진 충북 영동입니다. 영동이세요? 그러면 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고 네. 우리 김창근 위원장님은 어디십니까? 금산입니다. 금산에서 인근이네요. 예. 대전에서 뭐 오랜 기간 또 생활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더 오래 살았는데요. 금산입니다. 역시 금산에서 예. 기억이 있으세요? 세 분은 어떠세요? 뭐 어린 시절에 가보셨다든지 어떠세요? 금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각 그 지역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역사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구나. 금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역사의 아픔이 담겨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곤령골이라든지 형무소터에는 좀 자주 가보셨나요? 뭐 자주 가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뭐 그야말로 거의 자주 갔는데. 사실 곤령골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은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역사 학자들의 조사에 의거나 아니면 관계기관의 그 조사에 의해서도 재판 없이 무려 한 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 뭐 대전 인근에 있는 뭐 공주, 뭐 부여, 논산, 금산 이런데 보도연맹 사람들을 끌어다가 혹은 또 대전 교도소에 있는 몇천 명이나 되는 그런 재소자들을 뭐 10년 이상 그 형을 받은 재소자들을 어거지로 끌어다가 바로 학살해버린 전쟁 범죄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범죄의 현장을 보면서 제가 또 전율을 느꼈던 거는 제가 80년 그 5월 광주 항쟁을 전국에 알리다가 저도 감옥에 가서 살았지만 그 곤령골만 생각하면 아마 제가 만약 50년 당시에 그런 이승만 정권의 무슨 폭정을 알리다가 감옥에 갔더라면 저도 역시 그 나이에 갔더라면 곤령골에서 저도 아마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이 곤령골은 참 그 기억하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5.18 당시에 그 좀 외부로 알리다가 업고를 치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셨어요?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광주에서 전해온 그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이라고 하는 조선대 민주 뭐 하구행가 거기에서 나온 그 유인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금산에 있는 지인들하고 그걸 타자로 쳐가지고 고향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금산에서 그 마을금고 등사기를 이용해가지고 그 유인물을 갖다가 수백 장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뿌렸죠.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알려졌군요. 잡혀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 곤년골에서도 앨런 위닝턴이라는 영국인 기자가 종군 기자가 당시 상황들을 많이 기록해서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공개는 안 됐지만 역사는 잊지 않고 있었지만 또 우리 시대가 좀 파헤치려는 노력을 좀 덜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자꾸만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네요. 적극적으로 알리시려고. 그 학살당한 그분들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더 참혹한 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재판도 없이 희생당한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긴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갖고 있는데 그 산내 곤룡골에 아직도 그렇게 억울하게 중일 당한 분들의 유골이 그대로 묻혀 있고 또 발굴된 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루빨리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이나 신원을 위해서라도 또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국가 시책으로 해서 하루빨리 그 유골이 발굴되고 그들의 그 원혼이 좀 위로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분께서? 우리 박희인 위원장님. 저는 이제 영동에서 태어났고 또 노근이 학살 피해자분들을 어려서부터 많은 얘기도 들었고 뵐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근이 학살이 미군에 의한 기총 사격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인데요. 산내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근이 학살이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 그 보관 중이던 비밀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미군 학살 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칭 전민특위라고 했는데요. 이 전민특위는 남북 해외에서 공동조사위원회로 구성이 됐고 전쟁의 피해는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북에서도 황해도 신천에서의 학살이라든지 많은 이제 전쟁의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활동을 하면서 공동 백서도 발간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산내 학살도 미국립 그 비밀문서 해제되면서 이도영 박사에 의해서 해제되면서 당시 이 사건을 같이 조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당시는 그럼 이 산내 학살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나요? 그때는 이제 정보들이 막 공개됐던 때고 90년대 후반에 말지라는 언론사에 의해서 이제 그런 학살에 대한 진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모든 정보를 또 미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저희가 주로 했던 건 피해자 녹취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피해자 녹취. 그러니까 미군에 의한 기총 사격에 의한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 녹취를 했고 산내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자 후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녹취 작업을 당시 했었습니다. 육성을 녹음하신 거군요. 저희들이 유족분들을 모셔서 이제 느꼈던 거는 상당 기간 그 아버지나 이제 자신들의 형제에 대해서 그냥 행방불명 상태로만 생각하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밝히지 못하셨던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좀 많이 참여를 하셨던가요? 아니죠. 그때만 해도 본인들이 유족이라는 것조차 밝히기 꺼려하는 연자제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이제 산내 곤룡골 같은 경우는 빨갱이 무덤이다라는 이념이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저희들이 모임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상규명이 되고 그분들의 명예회복이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피해자다라고 신고를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 두 곳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어떤 것들 갖고 계십니까? 저는 대전 형무소를 몇 번 갔습니다. 가셨어요? 곤룡골도 많이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대전 형무소에서는 그 민족의 그 열사들이 그 거쳐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안청호 선생도 거기를 거쳐갔다고
또 기독교 목사들도 많이 거쳐갔다고 해서 네. 잘 보존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음흠. 곤년골 가서 김무덤이란 이런 영화도 보고 또 가보기도 했지만 네네. 그 골로 간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짜기마다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뭐 민간인이든 뭐 좌우 뭐 어떤 경찰이든 군인이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골로 가고 싶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연유가 됐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목동형무소가 잘 보존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볼 수 있는 게 망루하고 우물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예. 망루도 그게 후대에 지어졌다고 또 그 교육연구팀장이 통일교육문화센터 연구팀장이 임재근 좀, 팀장께서 임재근 팀장이 잘 밝혔는데 어. 그 망루는 그렇다 치고 그 안에 있는 샘물 있잖아요. 거기에 또 사람이 많이 주겠대요. 거기다 보존돼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 터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넓게 만들든지 해갖고 자유중연맹을 좀 빼내고 어떤 방식이든지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기억의 장소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만약에 뭐 어떤 시설이나 뭐가 좀 들어가야 한다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물관이 필요하다. 예, 기억의 박물관, 뭐 역사박물관 해서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거기 거쳐갔던 사람들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런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형무소의 그 역사를 좀 알 수 예, 있는 예. 그런 전시물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에서 우리 장년층 세대 세 분을 모시고 한국전쟁의 기억에 대한 얘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해결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제들이 있는데 세 분은 이 통일 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에 관련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통일이 돼야 이제 그런 대결이 끝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런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뭐 유무상통을 위한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점점 발전해가지고 왕래하고 여행하고 하면서 남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 올라가서 북의 인민들의 그 생활을 보고 또 북의 인민들이 또 남에 내려와서 남쪽 국민들을 이렇게 생활을 서로 보고 밥 먹고 같이 놀고 사귀고 들렸다 가고 이런 식으로 저기 하는 단계까지 가야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남북 교류나 적대 관계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빈민이라든지 각 부문에 있는 또 심지어 사회단체까지 이 부문별로 서로 간에 이런 학업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사람들의 저기들이 서로 왕래나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 평화를 얘기하고 대화를 해야 그래야 그나마 좀 이런 적대 관계가 청산되는 게 빨리 되고 그다음에 통일이 좀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간적인 어떤 교류들이 활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교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들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서로 상호간에 작용을 해서 또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그 가장 그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교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미국 눈치 좀 그만 보고 좀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좀 조속히 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 중에는 종교의 교류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종교 교류는 북측에 조그련하고 남측에 이제 뭐 NCC나 등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27 선언 이후에도 방문했던 기억들도 있고
또 뭔가 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통일부에다가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방문 신청을 또 했는데 허가가 나지는 않았었고. 그러셨습니까? 예. 또 목정평에서는 금강산에서 평화대회를 좀 하려고 신청을 하고 또 통일부에 가서 항의성 방문도 하고 했는데 딱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통일부가 아직 의지가 부족했던지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보고 또 시기가 뭐 아직 적당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혜인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무엇보다 지금 한반도에서 현재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 장전 상태잖아요. 이거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로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봐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늘상 남북 관계가 좋게 발전하다가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지금처럼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에 2년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에서 냉전 상황이 늘 주변국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그 피해는 또 우리는 혈세는 혈세대로 또 무기를 강매당해야 하고 또 북은 북대로 군사적 긴장을 해야 되는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남북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 종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하루빨리 가야 한다. 이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전을 종식하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특별히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2006년 4월 말에 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노동자 대표 300명이 평양을 갔거든요. 다녀오셨습니다. 5.1절 행사, 노동절 행사를 위해서 갔는데 북에 가서 우리 300명 그 노동자들이 북쪽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놀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것들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 태어난 세대들인데 근데 그 노동자들하고 함께 저기 하는 순간에 뭐 그런 저기는 있고 하나로 되는데 그야말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노동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아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평화운동가로 아마 통일운동가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는 목요일이 이제 6.25 70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다다음 날입니다. 27일 토요일에 제70주기 21차 대전 산내학살 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같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 세 분 중에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박희인 위원장님. 네. 현재 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뭐 그동안도 우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 유가족들의 하늘 또 해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자리로서 그동안 위령제가 의미가 있었고요. 올해는 또 특별히 한국 전쟁기 전국적으로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과 또 추모 공간으로서 대전에 이제 평화공원이 또 조성 조건들이 성숙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위령제는 과거사법도 이제 재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미완의 과제들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올해 위령제가 갖는 의미가 좀 더 각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위령제가 이제 특별히 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참석하실 분들만 하고 좀 축소되었다고 지난번에 이제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준비됐나요? 저희가 애초에도 코로나 전국 상황 때문에
행사 규모나 내용을 다 축소를 했는데 뭐 이번 주 상황만 해도 대전이 조금 더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주 유가족분들 또 여순 유가족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대폭 이제 올해 이제 위령제 참가하는 문제가 좀 유보될 것 같습니다. 불참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군요. 네. 그 상황에 맞게 아마 네, 또 고령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네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올해는 좀 뭐 참석까지는 뭐 그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또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시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6월 27일 토요일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산내 골령골 추모공원에서 네. 진행이 됩니다.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앞에 우리 박기인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평화공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동구 행정안전부가 이제 주관해서 예산도 받고 지금 준비 단계를 진행 중인데 이 공간에 대한 소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이름 없이 그 돌아가신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공간, 기억의 공간 또는 점생의 참상을 좀 알려내는 것, 그리고 희생자들의 그 명예회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소. 그래서 그런 그 산내 그 골룡골의 그 평화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것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를 알려내고 통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또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발굴을 통해서 유해 발굴을 통해서 예, 그 참상이 그 하루속히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원 조성보다도 이제 유해 발굴이 먼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 일대를 전부 좀 사적화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혹시 유골이 좀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걸 철저하게 좀 그 발굴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추모공원이 그걸로 해서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주 4.3 공원을 가봤는데요. 뭐 그런 거와 유사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교육하고 또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 시민들 중에도 골령골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 누구라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서 보고 또 느낄 수 있게끔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념비적인 공간보다는 많은 것들을 또 체험도 하고 또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는 만큼 저는 이곳이 다녀가신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반성과 성찰의 경각심, 공간이자 그런 마음을 좀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경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정상회담도 하고 평화 무드 조성을 해왔는데 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그 남북관계의 파탄은 외교력의 부재라고 보는데 미국에 너무 이게 기대한 결과 그 미국의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여지고 하다 보니까 이 좀 정부에서도 아마 운신의 병행정이 좁아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심지어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저기를 세평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조선 총독부라고 합니다. 사사건건 워킹그룹에서 발목 잡아서 남북관계가 좀 진행이 되고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감하게 미국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미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배제해서라도 우리의 외교력을 좀 회복하고 남과 북이 하나로 직접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내고 금강산 관광을 열어내는 그러면 남과 북이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2년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 발표 2주년이기도 한데 지금 다들 마음들이 착잡하시고 또 지금 상황에 다들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대가 높았는데 이 결과가 너무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좀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6.15 선언하고 4.27 판문점 선언 1조에 우리 남북 정상이 언급했던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자주하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지금 실정으로 보면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지만 남북 두 정상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1조 1항에 밝혔거든요. 6.15 선언 1조에도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고 4.27 판문점 선언 1조 1항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1조 1항에 넣었거든요. 저는 남북 정상이 약속한 것만 지킨다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다 보니 신뢰가 깨지고 지금의 오늘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한 번 더 평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가. 우리가 선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7.4 선언, 9.19 합의, 또 14 선언, 6.15 선언, 4.27 선언, 9.19 평양 합의. 이렇게 합의 선언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주 자립 자강이 없는 그런 외교나 남북관계는 외세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자립 자강이 되는 그런 게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정부의 역할이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역할도 크고 백성들 역할도 좀 커야 민의 되지 역할도 않을까. 크고 예, 네. 민의 역할도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염원 또 소망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평화합창단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땅은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 합창단이 할 일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포부랄까요? 합창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 좀 이루고 싶다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평화를 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합창단인 만큼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 있으시다면 오셔가지고 같이 하모니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이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도 요걸 아주 재밌게 좀 잘 해줬는데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 만드는 의미에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평화 중요성 또는 뭐 진정한 평화는 이런 거다. 뭐 지난주에는 이행시를 저희들이 좀 했거든요. 뭐 먼저 하실 분들 해주세요. 평. 제가 네. 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 네. 평. 평화와 밥이다. 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하시겠어요? 네, 평. 평화는 과거다. 평화는 현재다. 평화는 미래다. 화. 평화는 화합은 평화다. 박 위원장님도 이행시로 할까요? 아니면, 네, 예, 이행시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화수분. 너무 멋있네요. 이 숙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세 분 다 너무 멋있게 완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끝에는요. 우리 평화합창단의 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주 출정가라고 해요. 지난 5월에 직접 현장에서 부르신 곡인데요. 현장 녹음이라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평화합창단 세 분, 박규용 목사님, 또 김창근 위원장님, 박희인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평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산정리가 우리의